형태 발생의 장. 사소한 부정확성이 엄청나게 큰 세력의 장이 될 수 있다. 영국 생물학자 루퍼트 쉘드레이크가 도입한 형태 발생의 장 개념은 형성과 형태를 생성하는 현상을 이르는 것인데, 이 현상에는 결코 물질적 기반과 자기장과 에너지 기반이 없다. 형태 발생의 장은 아직까지는 측정할 수 없지만 사람이 눈과 의식을 열고 느끼고자 하면 도처에서 인식할 수 있다. 쉘드레이크가 장 가설에 이르게 된 이유는 생물학에 존재하는 부정확성을 무시해버리지 않고 그것을 깊이 파고들어 연구했기 때문이다. 쉘드레이크가 택한 방식은 물리학이 만들어 놓은 확고한 옛 세계상을 파괴한 물리학자들의 선례와 비슷하다. 그것도 사소한 부정확성 때문에 말이다. 여기서 사소한 부정확성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겠다. 아일랜드 출신의 위대한 물리학자로 나중에 켈빈 남작이라고 불린 윌리엄 톰슨은 한 대학생에게 물리학을 공부할 가치가 있긴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때 톰슨은 물리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물리학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이미 다 규명되었고 사소한 부정확성만 남았을 뿐인데 그 사소한 것이 공부를 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사소한 부정확성이 이후 고전 물리학 전체를 무너뜨리고 양자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고 동시성이 적용되는 세계다. 생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과거에 그런 용기가 없었다. 진정한 자연과학에서는 예외가 발견되면 기존의 법칙을 철회하게 되는 반면 의학에서는 예외가 법칙을 확증해야 한다. 의학에서는 사소한 부정확성, 다소의 부정확성, 더 나아가 제법 큰 부정확성이 학설에 방해가 되기 시작하면 무시해버리는 것이 관례다. 물리학자들은 흰 백조만 발견되던 세상에서 검은 백조가 처음 나타나면 백조는 하얗다는 기존 가설을 당장 파기하지만 생물학이나 의학계에서는 검은 백조는 무시되고 검은 백조를 발견한 사람은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장의 발생. 의식을 가진 장은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쉘드레이크 이전의 선행자들이 시행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윌리엄 맥두걸이 1920년대에 미로를 빠져나오는 쥐의 능력을 연구했다. 맥두걸은 미로를 알고 있던 쥐들의 후손이 더 빨리 미로를 빠져나온다는 것을 확신했다. 처음에 쥐들은 미로를 빠져나오기 위한 시도에서 160번 넘게 실패했고 몇 세대를 거친 쥐들은 겨우 20번의 실패 후에 미로를 빠져나왔다. 쉘드레이크는 이 연구에서 후세대가 의지할 수 있는 일종의 학습 견본이 되는 장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견해에 반대하는 비판자들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쥐를 대상으로 다른 나라에서 실행한 미로 실험에서는 쥐들이 처음부터 빨리 미로를 빠져나갔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때 쉘드레이크는 전 세계에 퍼진 같은 장의 다른 쥐들이 서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학교 학문은 이 이야기 전체를 무시해버렸다. 그러는 사이 쉘드레이크는 자신의 이론을 지지할 수 있는 사실을 더 많이 수집하고 실험을 계속했으나 그것 역시 인정받지 못했다. 경험상 학계에서 인정을 받자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학계의 인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오직 장 이론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예를 충분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담비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자동차 전선을 갈가대기 시작했다. 그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자면 알프스 전역에 퍼져 있는 담비들이 이 담비에서 저 담비에게
직접 그 못된 짓을 전해주는 데만도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니 도버 해협 건너편에 있는 단비들에게 전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일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고 더욱이 전 세계에 걸쳐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쉘드레이크의 주장처럼 단비들이 형태 발생의 장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이와 비슷한 예로 영국에서는 한때 새벽에 배달되는 우유병을 따는 새 종류가 있었다. 알루미늄 뚜껑이 달린 우유병은 수십 년 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새가 우유병을 따는 일은 전에는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었다. 쉘드레이크의 이론은 학문 분야에서도 그동안 시기를 놓쳤던 수많은 설명을 제시했다. 화학자들은 때때로 물이 어떻게 끓어올라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은 이른바 비등 지연 현상을 경험한다. 말하자면 온도가 이미 100도를 넘었는데도 물이 끓지 않는 현상이다. 그럴 때 돌멩이를 한 개 넣거나 한번 저어주면 그 즉시 냄비에 있는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한다. 그 현상은 마치 물이 생산되는 작은 기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상을 먼저 얻어야만 끓어오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화학 분야에서도 때때로 포화 용액에서 결정체가 형성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이때 포화 용액에 결정체를 몇 개 집어넣으면 일시에 폭발하듯이 결정체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 경우도 역시 용액이 완성된 결과의 상을 먼저 보여달라고 하는 것 같다. 화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용액의 접종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의학의 접종작용도 이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신체는 최초의 접종으로 위험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상을 얻는다. 이때 체내에서 박테리아가 실제 작용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외형상 똑같아 보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보통 죽인 세균을 접종한다. 1년 후 신체 기관은 두 번째로 새로이 세균의 상을 얻게 된다. 이때 신체는 주어진 세균의 상에 대해 항체라는 방어 무기를 갖추게 된다. 이후 5년이 지나 신체가 또 한 번 기억을 얻게 되면 그것으로 오랫동안 무장하는 데 충분하다. 면역체계에 병원체의 견본 또는 상이 저장되고 필요할 때 이 저장된 견본에 따라 짧은 시간 내에 새로운 항체가 재생산된다. 예방접종에서 위험한 요인은 이 면역 과정이 아니라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보균체인 것 같고 이에 대해 동종요법에서 강력하게 경고한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우리가 가이아 가설과 관련해 우주에서 처음 찍은 지구의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는 분명히 상과 견본으로 정해져 있고 장이 형성되면서 그 장을 통해 엄청난 세력을 획득한다. 형태 발생의 장은 발전의 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의 발전은 기존의 의미에서 말하는 물질 또는 에너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장 가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의 세계가 다만 모사상 내지 반영상에 지나지 않으며 그 배후의 원형으로서 이데아와 형상이 존재하는 선험적 세계가 있다고 보는 플라톤 철학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쉘드레이크도 최초에 항상 완성된 존재 또는 과정에 대한 견본이나 상이 있고 발전은 오직 그 상에 따라 진행된다고 전제한다. 견본은 에너지와 물질이 쏟아지는 틀을 제공한다. 여기에 기독교의 창조 신화도 상응한다. 처음에 관념이 창조되었고 이어 두 번째 단계에서 관념의 물질화가 이루어졌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것이 나중에 육신을 얻었다고 한다. 다른 모든 민족의 신화도 이 견본을 따라 단일성의 신과 그의 창조를 노래하거나 기술했는데 신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 이어 물질화되었다는 이야기다. 형상을 만드는 원인이란 집을 지을 때 설계도에 해당하고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설에서는 형상인에 해당한다. 과거에 시달된 건설인가라고 하면
자연과학의 작용인에 해당할 것이다. 그것이 또 건설을 시작할 수 있었던 원인이다. 석재 같은 건축 재료의 현존은 물질인에 해당한다. 미래의 가족이 그 공간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집주인의 희망은 목적인을 반영한 것이다. 종이에 그린 완성된 집의 그림이나 건축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는 비물질적인 것으로 형태 발생의 장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 장 안에 일꾼들의 에너지와 물질이 투입된다. 종이에 그린 설계도는 그 자체가 음악은 아니지만 음악을 담고 있는 CD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 CD나 설계도를 파괴한다고 해서 음악을 만들거나 집을 지을 구상을 파괴할 순 없다. 그것은 의식 속에 계속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브라질 심리학자 루이스 안토니오 가스파레토는 겨우 몇 분 이내에 모딜리아니, 툴루즈 로트렉, 렘브란트 풍의 그림을 손가락으로 그릴 수 있다. 그는 눈을 가린 상태에서도 양손으로 동시에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발로도 그릴 수 있다. 그가 그린 그림은 각 예술가들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이 기이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마 대가들의 장이 세계에 널리 존재하는데 거기에 가스파레토가 걸려들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쉘드레이크는 모든 형태마다 상위의 장을 필요로 한다고 확언한다. 그리고 우리는 형태로 이루어진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가 물질과 의식에 대해 고찰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바로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려면 반드시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쉘드레이크는 형태가 유지되려면 형태 발생의 장이 공명의 형태로 항상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의식을 가진 장과 삶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도 공명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장과 신체. 의식의 장이 기관에서 사라질 때 병이 생긴다. 질병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장 이론에 매우 가까이 접근해 있었고 의식과 형상 세계 간에도 마찬가지로 매우 가까운 관계를 발견했다. 알렉산더 미처리히는 의식이 신체 기관에서 사라질 때 질병이 생긴다고 추측했다. 다시 말해 형태와 장 또는 의식 간의 공명이 방해를 받으면 위험해진다는 얘기다. 여기에 바로 내면의 그림과 그에 관련된 명상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한마디로 내면의 그림과 명상이 방해를 받은 장과 자아상을 다시 정비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가 자신에 대한 상과 상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장이 또다시 재생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 반대로 의사가 신과 동등한 입장에서 환자에게 생존 기간을 알리면 환자의 희망을 앗아가는 서구 학교의학의 악습이 대조를 이룬다. 당신은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말이 환자로 하여금 6개월 시한부의 그림 또는 장으로 전환하게 만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어진 기간 내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들어맞는 예언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예측의 실현에도 일조할 수 있다. 장, 견본, 그림의 위력은 이미 언급한 플라세보 효과 실험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서는 아마 낫는다는 상상과 그림이 환자의 내적 재생력을 불러일으켜 경이로운 치료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의학에서는 이 현상이 주관적 체험으로 진행된다는 이유로 객관화할 수 없는 작용으로 간주하고 마약 의사라는 식의 의심을 품는다. 이른바 마약 의사도 물론 형태 발생의 장으로 설명 가능하다. 어떤 의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다면 그것도 의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장, 다시 말해 의사가 가진 치료의 오라와 관계 있을 것이다. 역시나 학교 의학은 더블 블라인드 연구를 통해
두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다. 실제로 그 두 영향력은 의학에서 가장 효과가 큰 힘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강력한 의약품과 수술 효과도 본질적으로 이 궤도를 따른다는데 모두가 동의한다. 더블 블라인드 연구에서 나온 결과는 암시 효과가 진통제 중 가장 강한 몰핀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었다. 이 실험에서 세로토닌 재수용 억제제 유형의 현대 우울증 치료제는 플라세보보다 효과 면에서 더 나을 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이 연구 결과는 우울증 치료제의 효과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플라세보의 효과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뜻이다. 장 가설은 또 의학에서 그 외에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현상도 설명이 가능하게 해준다. 간세포는 어째서 세포 배양기에서는 계속 자라는 반면 신체 기관 내에서는 조직의 원래 형태 크기까지만 자라는 것일까? 간의 재생력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서 도마뱀의 꼬리보다 훨씬 더 재생력이 크다. 예를 들어 암세포가 전이되어 절반을 잘라낸 간은 1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완전히 자란다. 또 손상당한 뇌가 어떻게 그토록 놀랍게 재생되어 결손을 보충할 수 있을까? 이 모든 현상이 형태 발생의 장으로 설명된다. 완전한 조직기관의 상 또는 견본이 계속 존재하는 한 견본의 범위 내에서 조직이 다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발생학을 통해 팔이나 다리 같은 구조가 발달하는 발달 중추 또는 조직 중추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발달 중추에 그림이나 장이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중추가 손상되지 않는 한 초기 발달 단계에서 많은 부분의 재생과 보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후기 발달 단계에서는 간이나 뇌 같은 몇몇 기관만 계속적으로 재생 능력이 있다. 즉, 그런 몇몇 기관만 자신의 상이나 설계도 또는 장으로 소급해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동종요법의 본질적 관점도 형태 발생의 장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희석 용액을 흔드는 방법을 통해 견본이 물로 전이된다고 한다면 물이 분자의 쌍극자 견본과 입자 송이의 견본을 형성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저장할 수 있는 것 같다. 희석 용액을 흔들 때 손바닥으로 용기를 10번 두드리는 동작으로 물 분자와 원래의 물질이 섞일 수 있도록 하는 나선형 동력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때 물이 입자 송이의 변화를 거쳐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견해가 옳다는 다른 증거로 희석 용액을 끓이면 동종요법으로 만든 약제의 효과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꽃 추출물도 끓이면 효과가 사라진다. 용액을 끓이면 브라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물 속에 있는 모든 견본이 파괴된다. 그것이 고대 인도의 아유르베다의 의술에서 끓인 물을 마시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 밖에 고대 인도에서 위생의 관점에서 특별히 중요시했던 끓인 물은 물이 자체의 견본에서 벗어남으로써 새로운 물질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끓인 물에 수용하기 쉬운 특성이 해독을 한층 촉진한다고 할 수 있다. 쉘드레이크의 장 이론은 더 나아가 돌연변이의 고도 발전에 대한 다윈의 진화 이론도 설명할 수 있다. 다윈의 이론에 따르면 돌연변이가 계속 생겨난다. 종의 싸움에서 장점을 제공하는 돌연변이가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보다 세분화된 발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눈 하나가 발전하려면 수많은 돌연변이가 필요하다. 눈꺼풀 하나만으로는 아직 진화의 장점이 되지 않는다. 모든 돌연변이의 결과가 종합되어 완전히 발달을 끝낸 눈이 사람에게 보는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장점이 되는 것이다. 쉘드레이크가 확언한 바로는 형태 발생의 장을 응용한 차원에서는 아직은 직접적인 장점이 되지 않는다 해도 전체적으로 장점으로 발전하는 돌연변이만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쉘드레이크는 형태가 형성되는 영역마다 상위 영역이 있다는 위계를 전제로 한다. 이에 따르면 세포 핵 속에
미토콘드리아의 세포 발전소를 위한 장이 존재하고 전체 세포를 위한 장은 조직 내에 있다. 그리고 각 부분이나 기관을 위한 견본은 발달 중추 속에 있거나 차크라, 즉 신체의 여러 곳에 있는 정신적 힘의 중심점 가운데 하나를 말한다. 차크라 속에 있다. 또 유기체에 대한 상은 뇌 속에 있고 전 인류에 대한 상은 단일성 속에, 성경을 비롯한 여러 종교적 문헌에 따르면 신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고방식으로 전체가 부분의 합 이상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각 부분의 합은 장이 존재하지 않는 한 완성된 전체가 되지 못한다. 돌덩이를 비롯해 재료가 더미로 쌓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집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집이 만들어지려면 생각이 있어야 하고 생각은 설계도를 통해 가시화된다. 작자의 생각이 담긴 책은 결코 검은 잉크의 인쇄와 흰 종이를 말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책 표지에 책을 인쇄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책에 담긴 생각을 가진 작가의 이름이 찍히는 것이다. 러시아의 블라일 카즈나치예프는 형태 발생의 장의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그는 유리벽으로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박테리아 배양기 중 한쪽에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접종했다. 그런데 유리벽에 자외선이 통과되는 상태에서는 양쪽 다 파괴되었다. 유리벽을 불투명한 것으로 만들었을 때에야 비로소 바이러스가 세력을 펼 수 없었다. 바이러스의 상만으로도 배양하던 세포에 치명적인 물리적 영향을 주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상은 자외선을 통해 전달된 것이다. 한쪽의 세포 배양을 보호하려면 상과의 관계도 완전히 차단해야 했던 것이다. 상도 바이러스 물질과 똑같이 파괴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삶의 게임은 세계라는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게임의 규칙, 경기장과 경기장의 조건, 그림과 영향력 등 우리는 세계를 더 잘 알 수 있어야 했다. 이 현상이 모든 빛의 원천인 태양 광선과 관련된 비밀 중 첫 번째라고 할 수는 없다. 태양 광선과 광선의 일부가 장과 매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상이 얼마나 큰 효력을 지니고 있는지도 알려준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의 물질과 융합되어 있음을 고려하는 한 상과 상상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상과 상상이 작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이제 의심을 버려야 한다. 장 이론의 결과와 활용. 한 번 만들어진 장은 무엇보다 강력하다. 장 이론에서 본보기와 상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 중 내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스위스에서 나온 증거였다. 스위스에서는 한때 1년 동안 모든 분야에서 자살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피했다. 자살에 대해 쥐죽은 듯 침묵한 것이다. 그 결과 그해 자살률이 90% 감소했다. 그 뒤 기존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자 자살률이 다시 증가했다. 한편 독일 빈에서는 자살에 대해 그보다 더욱 보도를 삼가도록 했더니 청소년 지하철 자살률이 70%나 줄어들었다. 이는 본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예로 독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겠다. 매춘, 마약, 노숙자와 같은 생활 방식에서 생기는 폐해에 대해 시민사회가 좋은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고 평소대로 경찰력을 동원해 그들을 막으려 했다. 역에서 지내는 노숙자들은 역과 공명을 이루어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의 그림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정치가들의 지시로 경찰이 위협적으로 곤봉을 휘둘러 역에서 노숙자들을 쓸어내버리는 조치를 취했을 때는 365일 중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단 나흘만 노숙자 없는 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함부르크에서 역에 비치된 작은 확성기를 통해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내보냈더니 떠돌이들이 자발적으로 사라졌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 장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예다. 아마도 노숙자들은 클래식 음악의 고차원적 질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뜻이 없는 것 같다. 다시 말해 노숙자들은 클래식 음악과는 공명을 이루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듯 어떤 장소에 공명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곳을 피하게 된다. 반대로 공명이 형성되면 사람들이 장의 일부가 되어 장이 한층 활발해진다. 이것은 장이 공명 현상을 통해 형성됨을 보여준다. 한 사람이 꿈꾸면 그것이 꿈으로 남지만 여러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는 유명한 격언과 같이 공동의 진동을 통해 장이 형성되고 진동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장이 강화된다. 또한 장에 존재하는 의식의 에너지에 의해서도 장이 강화된다.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 또는 사건으로 활성화된 의식의 에너지를 거쳐 장이 활성화된다. 이것으로 음악 분야 등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이 설명된다. 팝스타 사이먼과 가펑클이 여러 해 만에 뉴욕으로 돌아와 리바이벌 공연을 했을 때 센트럴파크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몇 년 만에 열린 공연이라는 것만으로도 50만 명이 넘는 관중이 공연과 공명을 이루었다. 거기에 솔리스트로서의 이력을 과시하려는 두 아티스트의 노력이 더해져 부분의 합, 즉 둘보다 더 많은 효과를 만들어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특이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두 가수는 수많은 청중이 알고 있는 히피 시대의 추억의 노래로 아주 빠르게 놀라운 공명을 이루어냈던 것이다. 이런 공명의 영향을 아는 조직자들은 전투전에 가능한 한 많은 공명의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선 많은 사람들을 공명에 들게 해서 잠재적 청중을 만들어내는 일에 성공하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장의 형성은 성공적인 기업과 큰 사건에서 관찰되는 하나의 진기한 기술이다. 장의 강력함이 불쾌한 현실을 고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 회사는 잘 나가던 시절 별 모양의 상징으로 최고급 자동차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세월이 흘러 자동차 공장에 대한 통계에서 드러나듯 지금은 더 이상 예전의 전성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별은 계속 빛을 발한다. 이유는 단순히 세상의 모든 수장들이 별을 쫓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때 이름을 날리던 독일 자동차 회사는 사람들이 장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또 그들은 빛나던 별조차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단순히 자동차 산업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위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세계에 충분히 많은 벤츠 자동차가 굴러다닌다는 것이 자동차 판매 대수에서 드러난다. 독일어권에서 나온 또 다른 예가 장의 관점에서 본 산업의 목표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독일 사람은 접착 테이프를 살 때 테사를 달라고 하고 오스트리아 사람은 틱소를 달라고 하고 한국 사람은 스카치를 달라고 하며 스위스 사람은 어떤 접착 테이프든 상관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세 회사는 자사 제품이 전부이자 유일하다는 장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티슈를 사는 사람은 다른 여러 휴지 회사가 있지만 무의식 중에 크리넥스를 달라고 한다. 왜냐하면 크리넥스의 장을 넘어서는 티슈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런 상표는 장의 형성을 통해 종류의 기능도 맡는다. 즉 크리넥스라는 개념이 다른 모든 티슈에 연장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크리넥스를 달라고 한 사람에게 다른 티슈를 주어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어떤 회사의 티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회사가 자사 제품에 대해 이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둘 수는 없다.
물론 회사가 실수했을 때는 그만큼 큰 대립성을 불러올 수 있다. 장의 가장 뚜렷한 기능, 의례. 장의 영향력은 의례를 통해 더 뚜렷해진다. 의례는 현대 사회에도 많이 존재한다. 현대 의학자들은 효과 좋은 의례를 많이 활용하며 그 의례가 장을 형성해 앞에서 언급한 마약 의사의 힘을 강화한다. 다만 그것이 대개 의식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합당하게 활용되지 않고 오히려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환자의 정의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페이션트. 환자는 의사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림이 환자에게 긴장을 고조시킨다. 이때 의사는 흰색 가운으로 의례 복장을 갖추고 나타난다. 흰색은 모든 것을 아는 구원자처럼 보이게 한다. 흰색은 교황과 힌두교 스승이 종교적으로 입는 옷의 색깔이기도 하다. 의사가 하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으로 전달되어 전문가들만 알아들을 수 있다. 의사는 환자 몸에 비밀스럽고 특별한 물건을 갖다 댄다. 의사는 옛날 그들의 선배 샤먼들이 사용했던 깃털과 크리스털 대신 청진기, 초음파기, 심전도기를 이용하고 내면의 목소리 또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대신 장에서 나는 소리와 심장박동 소리 등을 듣는다.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면 의사는 더 특별한 의례를 취해 환자의 몸에 관을 집어넣어 기껏해야 의사만 알 뿐 환자로서는 대부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찾아 뼈까지 들여다보고 심지어 그보다 더 깊은 곳도 들여다본다. 환자는 의사로부터 이에 관한 진단 내용을 듣지만 그 역시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다. 그리고 진단 내용은 대부분 암호로 적힌 작은 문서가 되어 신과 다름없는 존재인 또 다른 의사에게 넘어간다. 그는 환자에게 약 처방전을 건네준다. 환자가 처방전에 쓰인 글을 읽어보려 할 때 다시금 깨닫는 것은 흰색 가운의 마법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도 환자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희망은 다시 마음속 건강한 그림과 환자를 연결시킨다. 이제 처치를 담당한 의사가 전면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환자에게서 희망의 그림을 완전히 빼앗지 않는 한 환자는 오직 그 그림의 덕택으로 다시 건강해진다. 만일 환자가 참된 의사를 만난다면 그 의사는 그림과 동맹해 환자가 더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병원 안에서는 이 의례가 한층 더 뚜렷하게 진행된다. 환자는 병원 현관문에 들어서면서 이미 자신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가 잦다. 회진할 때 환자는 침대에 누워있고 흰 가운을 입은 최고의 신이 환자에게 그의 뜻을 전달한다. 위에서 아래로 시달되는 신의 의지다. 환자가 평상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 차림이 누구나 그가 환자임을 알아보게 만든다. 환자가 스스로 걸을 수 있어도 대부분 침대에 누운 채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곳으로 옮겨진다. 그러지 않으면 환자가 자신에 대한 문서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 환자는 기껏해야 겸손하게 회진 시간을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가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의견을 내보이는 일 따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환자가 현재 해서 좋은 일이 무엇인지는 흰 가운을 입은 신이 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자신의 방식으로 환자에게 전달한다. 이 시스템은 오랫동안 잘 진행되었고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현대의 수많은 의사들이 환자의 안녕을 제약산업의 안녕과 맞바꿨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제약산업계에서는 환자를 늘리라고 의사들에게 아첨하고 뇌물을 주었다. 이 사실이 급속도로 퍼진 것은 물론 의례에 방해가 된다. 장도 같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진실도 같이 퍼지고 그 진실이 지금까지 서구 의학계와 제약산업계가 큰 이익을 얻어왔던 오래된 장을 지속적으로 파괴한다. 실제로 지난 30년 사이에 민간요법 치료사들의 장이 성장한 반면 의사들의 장은 쇠약해졌다. 비즈니스와 정치 세계도 의례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 세계에서는 악수와 서명으로 체결이 확정되고 의장대에 사열이 지나가고 스스로도 역겨운 동지애를 표명하는 남자들끼리의 키스가 교환된다. 이 세계의 법정도 의례가 없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다 자란 성인 남자들이 정의를 쫓는 법관으로서 옳은 것을 더 잘 말하기 위해 사실 여자들의 야회복인 법복을 입고 이 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가발을 쓴다. 그리고 법관이 모습을 보이면 모두가 일어나야 한다. 결국 의례가 각인되지 않은 사회 분야와 삶의 영역은 거의 없다. 이 의례는 배후에 존재하는 장에서 힘을 얻는다. 왜 하필 의례가 꼭 그런 식으로 실행되고 다른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질문이 부적절한 이유는 이 일이 인과성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라는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의례의장이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긴 세월에 걸쳐 항상 반복되는 것이 장을 확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다. 의례를 바꾸면 배후에 있는 장과 공명을 이루는 것도 변함으로 모든 행위의 힘이 약해진다. 가톨릭 교회가 저지른 가장 미련하면서도 가장 영향이 컸던 실수가 미사 의례를 바꾼 일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이 큰 권력을 갖지 못하던 시절 미사 형식을 바꾸어 과거와 같은 강력한 장을 형성하기 위한 일이었다. 하지만 현대어로 진행하는 미사는 고대 라틴어로 하던 미사의 장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많은 사제와 신도들이 미사 의례를 바꾼 것을 슬퍼하고 몇몇은 거부하기까지 했다. 의례는 변함없이 실행됨으로써 존재한다. 반복이 현실의 의례를 단단히 정착시키는데 자연과학적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형태 발생의 장이라는 개념을 우회적으로 표현해준다. 즉, 의례는 의례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가진 의식의 장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내 삶의 정원은 내가 경작해야 할 장이다. 부모가 그 정원에 나를 심었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이름을 주었다. 나는 부모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장은 절대로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